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 등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설 연휴 전까지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시한을 못 박았지만 한국당이 강력 저지를 예고해 여야가 재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르면 이번 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 장관이 대대적 쇄신을 예고한 가운데 조국 일가 수사와 하명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이른바 윤석열 사단 교체 여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영화 최초로 골든글로브 수상의 영예를 아는 기생충은 골든글로브 감독상 후보에도 올라 있는데 이 부문 수상 여부 결과는 잠시 뒤에 나옵니다. 미군의 이란 군부 실세 살해 이후 미국과 이란 간 전운이 감도는 등 중동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보복을 다짐하면서 미국 군사시설에 대한 공격을 공언했고 트럼프 미 대통령은 공격받을 경우 신속하고 완전하게 반격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40분쯤 경남 합천군 대양면 인근 33번 국도에서 차량 39대가 잇따라 부딪히면서 운전자 등 8명이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블랙아이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절기 소환인 오늘 전국 곳곳에 겨울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중서부와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내리는 비는 전국으로 확대돼서 모레까지 강원 영동과 제주 산간에 최고 120mm 이상, 그리고 그 밖의 지역엔 30에서 80mm 등 제법 많은 양이 내리겠습니다. 네, 뉴스앤이슈 2부 방금 들어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세 번째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이죠.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후 처음으로 소환 조사에 나선 겁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앞서 지난달 16일과 18일 이틀에 걸쳐서 조 전 장관을 소환해서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우선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보강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법원도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직권 남용 혐의는 소명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여권 인사들의 이른바 구명 청탁 의혹도 조사 대상입니다. 당시 감찰 결과를 금융위에 통보한 경위 등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6일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 백원우 전 비서관 등으로부터 이른바 구명 요청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간접적으로 전해들었다,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 검찰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나 불구속 기소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앞서 검찰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두 번째로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식적으로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백 전 비서관은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결과를 금융위에 통보한 인물이면서 구명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도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여야가 오늘부터는 또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를 통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을 상정하고 내일부터는 정세균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쟁점일 것 같습니다. 본회의는 몇 시쯤에 열릴까요? 네, 본회의가 오늘 열리는 건 확실하지만 정확히 몇 시에 시작되는지는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보통 2시부터 열리는데요. 이보다는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2월 30일 본회의 때 공수처법을 첫 번째로 처리한 뒤에 현재 본회의는 정회가 된 상태입니다. 일주일가량 냉각기를 끝내고요.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상정을 놓고 여야가 다시 격돌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이렇게 두 개입니다. 둘 중 어떤 법안을 먼저 올릴지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그나마 한국당 반발이 적은 검찰청법이 먼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법안 처리를 더는 지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본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물론 유치원 3법도 민생 그리고 민생 법안까지 모조리 처리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한국당은 불법 폭력과 회의 진행 방해로 국민들께 또다시 벌성사나운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발 공당으로서 이성을 되찾고 국회의 몫을 다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반면 한국당은 지금까지 해오던 기조를 바꾸려는 움직임은 없다면서 강력 저제에 나서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연말 추태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새해부터 또 쪼개기 국회를 하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정치를 복원해서 국민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그런 노력을 민주당이 하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엄격하게 심판받을 것입니다. 현재 이인영, 심재철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고 있고요. 오후에는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되어 있어서 이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또 내일부터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도 시작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국면과 겹친 건데요.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국무총리는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본회의에 임명동의 안건을 올려서 표결을 거쳐야 하는 겁니다. 당연히 민주당은 적임자라고 옹호를 하고 있고요. 일단 표결만 붙여지면 통과는 문제가 없다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가는 나머지 법안 처리까지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에 보수 야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은 이낙연 총리의 공직자 사퇴 시한인 16일 전까지는 매듭을 지을 생각인데요. 청문 보고서 제출 시한 3일을 다 채운 13일 표결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낙연 총리도 오늘 마지막 고위 당정청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총리직이 공석이 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은 정세균 총리 후보자가 차기 총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가장 비판할 부분은 바로 삼권 분립 훼손 논란인데요. 정세균 총리 후보자가 국회의장을 역임한 만큼 헌법에 규정된 삼권 분립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계속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철저한 인사검증과 함께 청문회 보고서 채택 거부로 시간을 끌면서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이번 주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로 평가받는 이 청와대 관련 수사 지휘부가 인사 대상에 포함이 될지, 그리고 법무부 핵심 보직에 비검찰 출신이 기용될지에 가장 큰 관심이 모아집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먼저 오늘 추 장관 출근길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어떤 답변이 있었습니까? 네, 추 장관은 오늘 아침 9시쯤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했는데요. 기다리던 취재진이 검찰 인사와 관련한 여러 질문을 던졌지만 가벼운 미소만 띄울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총장과 상견례 지연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그리고 예정이 됐는지. 검찰 인사위원회도 소집하셨나요, 혹시? 비검찰 인사도 등용한다는 말이 있는데. 네, 앞서 법무부는 추 장관 임명 전부터 검찰 인사 실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간부 인사 대상자에 대한 경찰의 세평 조회도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법조계 관계자들은 법무부가 이번 주 내로 검찰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초 오늘 열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오늘은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까지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만남도 아직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아직 두 사람의 상견례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고 조만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검사 보직을 제청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가져야 하는 만큼 이번 주 검사장급 인사를 앞두고 비공개 만남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인사 규모나 폭을 두고도 법조계 안팎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현재 공석인 검사장급 이상은 사의를 표명한 박균택 법무연수원장 자리를 포함해 대전과 대구, 광주 고검장 등 7개입니다. 단순히 공석을 채우는 선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추 장관이 인적 쇄신 의지를 담아 대대적인 승진 전보 인사까지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인사 결과에 따라 검찰 고위 간부들이 추가로 사표를 낸다면 인사폭은 더 커지게 됩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선거 개입 의혹 등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나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이끈 지휘부가 대상에 포함될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대적 물갈이로 수사에 영향까지 준다면 검찰 내부에서는 거센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또 지난해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법무실장, 검찰국장 등 주요 보직에서 검사를 배제할 것을 권고하며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강조했는데요. 이 때문에 법무부 핵심 보직에 비검찰 출신 법조인을 기용할지도 관심입니다. 검찰 인사와 예산, 수사를 총괄하는 검찰국장 자리의 경우 검사로 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10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직을 재직한 사람 중에서 검사장을 임용할 수 있는 만큼 이들을 검찰국장 자리에 보임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국장 자리에 비검찰 출신이 앉은 전례가 없는 만큼 이 경우 그야말로 파격 인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서정입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전면 재수사하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전직 해경지휘부 6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수단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김 전 해경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해경청장뿐 아니라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등을 포함해서 모두 6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달 김 전 해경청장 등을 불러 조사하면서 참사 당시 구조활동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했는지 등을 확인했습니다. 특수단은 지난해 11월 공식 출범한 뒤 전현직 해경과 고소 고발인, 참고인 등 모두 100여 명을 불러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한국 영화 최초로 골든글로브상을 품에 안았습니다.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는데요. 지난해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이후에 또 한 번 우리 영화사에 큰 획을 그은 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선희 기자. 네, 문화부입니다. 네, 한국 영화가 골든글로브상을 받은 게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영화와 드라마를 통틀어 한국 콘텐츠가 골든글로브에서 상을 받기는 처음입니다. 기생충은 페인 앤 글로리, 레미제라블, 타오른 여인의 조상 등 쟁쟁한 경쟁작을 물리치고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계급사회를 상징적으로 잘 표현하고 주제를 영화적으로 개성 있게 해석한 점이 수상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봉준호 감독은 자막의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멋진 세계 영화 감독들과 후보에 올라 그 자체로 영광이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기생충의 주역 봉준호 감독과 배우 송강호, 조여정, 이정은 등도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골든글로브는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에서 주최하고 매년 미국 LA에서 개최되는 시상식으로 아카데미와 함께 미국의 주요 시상식으로 꼽힙니다.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 회원 투표로 결정되는데 기생충은 외국어 영화상 수상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라 나왔었습니다. 외국어 영화상은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로마, 이안 감독의 와우장룡, 천 카이거 감독의 패왕별이 등 세계적으로 화제를 불러모았던 작품들이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기생충은 감독상과 각본상 후보에도 올랐는데 각본상은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에게 돌아갔습니다. 앞으로 발표될 감독상도 노려볼 만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감독상은 마틴 스콜세지와 토드 필립스, 쿠엔틴 타란티노 등 세계적 감독이 후보로 올라와 있습니다. 네, 골든글로브상은 보통 아카데미상의 전초전으로 불리는데 아카데미 수상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골든글로브상이 아카데미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밝힌 대로 골든글로브는 할리우드에서 활동하는 외신 기자들이 선정하는 상이고 아카데미는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 회원들이 선정하는 상이기 때문인데요. 한마디로 상을 선정하는 투표인단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속단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아카데미 회원들은 할리우드에서 활동하는 영화인 9천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감독과 배우, 제작인들로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나라는 배우 이병헌과 최민식, 송강호, 감독으로는 봉준호, 박찬욱 등이 있습니다. 최근 기생충이 미국 각 지역에서 영화인들이 주는 상을 휩쓸고 무엇보다 배타적으로 소문난 감독조합상과 할리우드 배우들이 주는 미국 배우조합에서 기생충을 수상작으로 꼽으면서 아카데미 수상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습니다. 기생충은 지금 아카데미 외국어 장편 극영화상과 주제가상 예비 후보에 올라와 있는데요. 아카데미상의 최종 후보작 선정은 오는 13일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문화부에서 YTN 김선입니다.
오늘 아침 경남 합천의 한 도로에서 차량 39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블랙 아이스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사고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종혁 기자. 네, 경남 취재본부입니다. 예, 아주 이른 아침에 사고가 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연쇄 추돌 사고가 난 건 오늘 아침 6시 40분쯤입니다. 경남 합천군 대양면의 33번 국도에서 차량 39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소방당국은 전했습니다. 제보 영상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현장 상황이 많이 어지러웠습니다. 많은 차가 뒤섞여 있어서 현장이 어지러운 상황이라 사고 초기에는 사고 차량 대수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부상자 수도 9명으로 늘었다가 8명으로 다시 정정됐는데요. 그만큼 현장 상황이 복잡해서 상황 파악이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경찰과 소방에서 현장을 수습해서 지금은 거의 정리가 됐습니다. 앞서 저희 YTN으로 들어온 시청자 제보 화면을 보면 차량이 도로에 엉켜있고 일부 차량은 다른 차량 위에 올라탄 듯한 모습으로 멈춰 있어서 사고 당시 충격을 가능케 합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번 사고가 도로 위에 얇은 얼음층이 형성되는 블랙 아이스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이 수습되는 대로 이 사고 원인이 나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남취재본부에서 YTN 박종혁입니다. 미국의 공격으로 자국 군사령관이 숨진 것과 관련해서 이란 정부 관계자가 미국에 대한 군사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에 이라크 측도 긴급 회의를 열어서 미군 철수 결의안을 가결하는 등 이 중동 정세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을 지낸 이란 정부 인사가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사망과 관련해 미국에 대한 보복을 다짐하는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전쟁을 추구한 적이 없지만 미국이 전쟁을 시작했고 이란은 미국 군사시설을 대상으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دم تیغ مقاومت قرار داده است. شما کجا میخواید بمانید؟ در عراق میخواید بمانید؟ در سوریه میخواید بمانید؟ در منطقه میخواید بمانید؟ مطمئن باشه آقای ترامپ. 이란이 미국을 공격할 경우 문화유적 등 이란 내 쉬운 2곳을 목표 지점으로 정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터무니없고 어리석다며 일축했습니다. 레바논의 이슬람 시아파 무장 세력인 헤즈볼라도 미군을 상대로 한 보복을 공언했습니다. يجب أن يكون هدفنا في محور المقاومة هو التالي: الرد على دماء قاسم سليماني وأبو مهدي وإخراج القوات الأمريكية من كل منطقتنا. 미국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를 테러 단체로 규정했습니다. 한편 이라크 의회는 긴급 회의를 열어 5,200명에 달하는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수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결의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미국 정부가 이를 수용할지는 불투명합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 제한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 2015년 체결된 핵합의에서 사실상 탈퇴한 건데요. 미국의 이란 군부 실세 사례로 촉발된 중동발 위기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이란은 그동안 4단계에 걸쳐 핵합의 이행 범위를 축소해왔습니다. 2015년 체결한 핵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번엔 몇 발 더 나아갔습니다. 핵합의에서 정한 우라늄 농축용 원심 분리기 수량 제한을 더는 지키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라늄 농축 능력과 농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실상의 핵합의 탈퇴 선언입니다. طی بیانیه‌ای گام پنجم و نهایی کاهش تعهدات ایران در برجام را اعلام کرد.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دیگر هیچ محدودیتی در حوزه عملیاتی شامل ظرفیت غنیسازی، درصد غنیسازی، میزان مواد غنیسازی شده و تحقیق و توسعه مواجه نیست. 이란은 핵합의 이행 범위를 더 세부적인 단계로 나눠서 축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만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사망으로 최종 단계로 바로 직행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제재를 철회한다면 핵합의로 복귀하겠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제재를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핵합의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란은 현재 우라늄을 5% 농도까지 농축했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90%까지 끌어올려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여기까지 가는데 많게는 1년 반 정도 걸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포함한 서방과 이란의 충돌이 본격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란은 이미 사거리 2,000km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핵탄두까지 보유한다면 중동 전체는 물론 서유럽까지 사정권이 됩니다. 국제사회는 미국과 이란의 정면 충돌에 대화를 통한 정치적 해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하고 있어서 그 여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오늘 오후 NSC 상임위를 열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교민 안전 그리고 원유 수급 문제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NSC 상임위원이 아닌 산업부 장관도 함께 참석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이 중동 정세가 상당히 긴박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죠?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오늘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엽니다. NSC 상임위는 원래 매주 목요일 오후에 열리는데 오늘 별도로 소집한 건 중동 상황이 엄중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상임위에선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의 향후 전개 방향을 분석하고 우리 정부의 대책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안보 상황은 물론 현지 교민 안전과 원유 수급 문제도 면밀히 살펴볼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NSC 상임위원회에 산업부 장관도 회의에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NSC 상임위엔 원래 국가안보실장과 외교, 통일,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합니다. 상임위에선 또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 열렸던 NSC 상임위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우리 선박 보호와 국제적 해양 안보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파병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진행한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로 상황이 바뀐 만큼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상임위원들은 미국과 이란의 긴장 상황이 북미 간의 한반도 비핵화 대화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진단도 공유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상임위가 마무리된 뒤에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네, 뒤늦게 채점 오류가 발견된 지난 2018년 사관생도 1차 필기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았던 11명이 추가로 구제됐습니다. 오류 정정으로 이제 구제된 학생이 모두 54명인데 이 가운데 13명이 올해 사관학교에 입학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선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지난해 11월에 채점 오류를 정정한 결과 처음에 이 43명이 1차 필기시험에 합격 처리가 됐고 그런데 이번엔 11명이 또 구제를 받았다고요? 네, 이 11명은 채점 오류 때문에 1차 필기시험에서 탈락했던 것이 아닙니다. 채점 오류가 없었다면 탈락했을 11명이 합격하면서 최종 선발에서 불합격하게 된 차순위자들입니다. 이들은 국방부의 오류 정정 발표 이후 추가 권익 구제 요청을 했고 국방부가 법률 검토를 거쳐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다만 채점 오류를 정정할 경우 불합격하게 되지만 이미 사관학교에 입학해서 생활하고 있는 생도들에 대해서는 신뢰 보호 측면에서 번복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채점 오류 정정으로 구제된 인원은 지난해 1차 필기시험 합격 처리된 43명에 이어 모두 54명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2차 시험 등을 거쳐서 최종 합격한 13명이 올해 사관학교에 입교할 예정입니다. 네, 왜 이렇게까지 일이 커졌는지 국방부가 감사를 벌였는데 그 결과 나왔습니까? 네, 당초 발견이 됐는데도 일이 커지게 된 오류 은폐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채점 오류는 사관생도들이 공통으로 보는 1차 필기시험 국어 과목 2개 문항에서 문제지에 표기된 배점과 채점 시 사용하는 문항 분석표의 배점이 다르게 기재돼 발생했습니다. 출제위원이 문제지의 배점을 채점할 때 사용되는 문항 분석표에 잘못 옮겨 적은 겁니다. 육사, 해사, 공사는 문항 분석표로 채점을 해서 합격자를 발표했고 간호사는 문제지에 표기된 배점으로 채점을 해서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공군사관학교에서 먼저 오류를 발견했고 다른 학교에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확인 결과 문제지에 표기된 배점이 맞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간호사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 해군사관학교는 다시 채점을 해서 13명을 추가 합격시켰습니다. 그런데 육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는 추가 조치 없이 종결을 하면서 이 사달이 난 겁니다. 국방부는 채점 오류를 인지하고도 지휘부 보고를 하지 않은 육사와 공사 업무 관련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
또 관련 사실을 모르고 있던 학교장들엔 엄중 경고를, 학교에는 기관 경고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오류가 없거나 바로잡은 간호사와 회사에 대해서도 상급기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일관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한 단계 낮은 기관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현재까지 4명이 국가 배상 청구를 했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심의회를 열어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지선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하나 전달드립니다. 골관절염 치료제죠. 인보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상장 사기 의혹과 관련해서 코오롱그룹 본사에 대해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런 소식인데요.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는 오늘 오전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코오롱그룹 경영지원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7월 코오롱 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 티슈진 관련 상장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검찰이 과천 코오롱 본사 등을 한 차례 압수수색한 이후 추가 자료 확보 차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적설량이 0.3cm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 큰 추위 없이 이례적으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 게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1월에도 눈다운 눈을 보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진두 기자. 네, 김진두입니다. 네, 애초에 이 올겨울에는 눈다운 눈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그야말로 현실화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내린 눈은 전국 평균 0.3cm로 1973년 전국적인 기상 관측망이 완성된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인천과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에는 아예 눈이 내리지 않았고 서울은 눈이 관측되긴 했지만 적설량은 0cm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눈과 비의 양을 합친 강수량만 보면 26.3mm로 평년과 비슷했는데 대부분 눈이 아닌 비로 내린 것입니다. 네, 이렇게 눈 없는 겨울이 된 이유, 아무래도 이 포근한 날씨 탓이 가장 크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평균 기온을 보면 2.8도로 평년의 1.5도보다 크게 높았고 역대 8위까지 올랐습니다. 한반도에 한파를 불어넣는 시베리아 부근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서 대륙 고기압 세력이 약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거기에 남쪽 서태평양 수온도 평년보다 1도가량 높아서 북쪽 찬 공기가 내려오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해 포근한 겨울이 이어졌습니다. 네, 오늘이 1년 중 가장 춥다는 절기 소환인데 이 추위 대신에 겨울답지 않게 많은 비가 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파 대신 겨울답지 않게 많은 비가 내리고 기온이 낮은 산간에는 폭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비는 오늘부터 수요일인 모레 오전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30에서 80mm, 영동과 제주도 산간에는 12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최고 30cm의 폭설이, 강원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에도 1에서 5cm가량의 눈이 예상됩니다. 이번 비와 눈이 지난 뒤에도 당분간 한파가 찾아올 가능성은 낮아서 도심 지역에서는 눈 보기 힘든 겨울이 1월에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두입니다. 4월 15일에 시행되는 21대 총선이 오늘로 딱 100일이 남았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총선 승리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의 정치권 소식을 김영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제 여권은 인재 영입, 또 보수 진영은 새 판짜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런 분만 검사들이 계셨다면 검찰 제도개혁은 벌써 이루어졌을 겁니다. 이현주 의원, 이정현 의원 등이 추진하는 전진 4.0 등 모든 자유민주 세력과 손을 맞잡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농담 같은 거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8석을 80석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명박 박근혜 시대로 돌아가느냐,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개혁과 민생주의 시대로 나아가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지구정부 들어서 18번 부동산 정책을 해왔는데 그때마다 계속 집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로에 출마를 할 수 있다. 예, 당이 요구하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네. 어떤 지역을 맡게 되는 쪽으로 가지 않는가 네, 그런 느낌입니다. 네, 지금 정치권 상황을 영상으로 아주 집약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먼저 민주당부터 좀 짚어보지요. 민주당의 인재 영입 4호 소병철 전 대구고검장입니다. 이게 뭐 검찰 개혁을 향한 강한 메시지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어떤 인물입니까? 일단 소병철 지금 그 대구고검장은요. 그러니까 상당히 검찰 내에서도 신망이 높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검찰총장의 물망에 올랐던 사람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여권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고검장을 지낸 아주 명망이 높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변호사를 개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 검찰의 나쁜 간행이라고 할 수 있는 정관의 의우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진 양성을 위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노력했던 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검찰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상당히 기획통으로서 나름대로의 검찰의 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진력했던 인물이다. 그래서 어제 그 이해찬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분들만 계셨다고 한다면 그 진작에 검찰 개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높이 평가할 정도로 나름대로 아마 이 지금 이 여권의 입장에서는 아마 검찰 개혁을 위해서 상당히 검찰의 고위직 출신인 이러한 분들을 영입하는 것이 향후 총선 과정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당은 뭐 인재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고 또 반면에 이제 청와대발 출마 러시에도 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뭐 문 대통령의 복심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윤건영 실장 그리고 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뭐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총선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우리 한국 역대 총선을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현역의 물갈이율이 어느 정당이 현역을 많이 교체시키느냐라는 거와 인재 영입을 통해서 실은 승부가 갈라진 적이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96년도 선거라고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에 신한국당이 만들어지면서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죠. 이재호, 김문수, 홍준표 이런 사람을 그때 영입을 했습니다. 노동계 출신의 그거는 그동안의 보수 정당과는 전혀 색깔이 다른 분들을 영입을 해서 외연을 확대했었던 그런 선거입니다. 96년도 거기에 맞서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가 뭐 다 들으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정세균, 정동영, 추미애 그때 96년도에 같이 영입을 해서 경쟁을 한 거예요. 얼마나 인재 영입이 중요하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고요. 2000년도 총선에서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 많이 나오는 우상호, 이인영 등 많은 그 운동권에 있는 임종석 등 운동권 출신들의 영입을 했어요. 반면에 당시에 한나라당이죠. 이해창 총재가 원희룡, 오세훈, 김영춘 이런 쪽으로 해서 인재 경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봤을 때 인재 영입이라는 것은 총선의 개최에 중요한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청와대 출신 많은 분들이 드디어 이제 국회에 들어가려고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라는 거는 이제 국정 운영의 경험도 있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철학을 공유한다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국회, 특히 대통령제 속에서의 국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정부를 견제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건강한 정부를 만드는데 저렇게 청와대 출신들이 전부 다 국회 들어가 가지고 정부를 견제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지나치게 내각제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은 결국은 집권당이 청와대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이 정부만이 아니에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한결같이 똑같이 청와대에 의해서 종속되는 집권당이 만들어지는 게 과연 개혁이고 과연 그것이 새로운 정치냐에 대한 또 문제제기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고미정 대변인이라든지 윤건영 비서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야 뭐 대통령의 친서 관계가 있지만
대통령의 친정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정당에서 연재를 영입한다는 것은 저는 큰 틀 속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렇게 썩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장단점을 짚어주셨는데 그럼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좀 전망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윤건현 실장. 일단은 뭐 윤건현 실장 같은 경우는 지금 박영선 전 장관이죠. 장관이 있는데 구로울이 상당히 이제 여권으로서 강세 지역이에요. 그쪽으로 이제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고민정 지금 청와대 대변인은 일산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윤해 지금 장관 지역구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이제 혹시 나가지 않냐 또는 비례대표로 나가지 않겠냐라고 이제 설왕설래가 있는데요. 결국은 뭐 정당에서 당 지도부 차원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득표력을 강화시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전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지금 뭐 소병철 전 고검장 얘기도 했지만 고향이 순천이거든요. 그 이정현 의원이 순천 지역구였었는데 이제 거기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공석이 되다 보니까 아마도 소병철 지금 영입한 4호 영입이라고 하는 전 고검장도 그쪽으로 출마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청와대 행정관급 출신 출마 예상자까지 뭐 다 합하면 60명에 이른다 이런 뭐 예상이 나올 정도로 사실 많은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만 해도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공천 과정에서 잡음은 없을까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이 고민이 조금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예비 후보들한테 청와대라는 직함을 쓰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할 정도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와대 출신들이 상당히 청와대 간판을 지금 달고 싶어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당의 지지율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훨씬 더 높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경선 과정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뭐냐면 권리당원들의 그 표심이거든요. 어차피 지금 그 당내 경선을 하기 때문에 그 지금 권리당원의 상당수가 소위 말하는 문팬,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지지자들로 형성되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청와대 출신들 입장에서는 청와대라는 간판 자체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청와대 직함을 쓰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력 자체가 상당한 정치적인 지금 어떻게 어드밴테이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민주당 차원에서는 일단 무조건 다 경선을 붙이기보다는 아마 경선 그러니까 붙일 후보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선별적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걸 통해서 나름대로 그러니까 청와대 출신들이 독주하는 모습 자체는 조금 더 배제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나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불공정한 또 이 경선의 시비를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바로 그 민주당의 고민이 좀 더 깊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지금 여당은 뭐 나가려는 사람도 총선에 나가려는 사람도 많고 또 인재 영입도 이렇게 뭐 지금까지 4명의 영입 인사를 발표를 했는데 반면 한국당 인재 영입을 보면 좀 뼈 아프지만 이 박찬주 이름 3글자만 기억에 남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좀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일종의 전략적 실패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을 보십시오. 지난번에 자유한국당은 8명을 이렇게 영입을 했잖아요. 1차 때. 근데 그것이 아니라 1호, 2호, 3호, 3호 한 명씩을 영입을 하지 않습니까? 포커스가 맞춰지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영입하시는 분들이 스토리가 있잖아요. 뭐 1호 했던 최혜정 교수라든지 2호, 3호, 4호 이렇게. 그런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자유한국당은 전략적으로 실패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이제 어렵게 하는 그 부분은 뭐냐면 지금 통합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도 이게 지금 당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통합이 되면은 그게 어떻게 돼? 그러니까 주저주저 하는 것이고 영입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뭐 황교안 지금 대표도 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추진위원회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통합추진위원회 차원에서 지금 민주당이 발표하는 식의 아주 굉장히 상징성 있는 인물을 영입하는 것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자유한국당도 실은 곧 공천위원회를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얘기했던데 그걸 점점 미루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과거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당 쪽으로는 사람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고요. 야당은 그런 면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열세일 수밖에 없지만 굉장히 정교한 플랜을 가지고 영입도 하고 공감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영입을 해야 되는데 야당인 경우에는 그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그게 바로 정치력과 지도력을 통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분을 어떻게 영입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지금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부분들을 저희가 앞서 황교안 대표의 워딩을 그래픽으로도 네. 보여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발언입니다. 기존 정당은 뭐 물론이고 뭐 이현주, 이정현 의원이 추진하는 세력과 뭐 손을 잡겠다 이런 네. 말도 했고요. 또 이번 주 예정인 이 당 공천관리위원회 발표를 좀 더 미루는 게 좋겠다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네. 역시나 통합을 좀 연배해둔 발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뭐 지금 황교안 대표의 워딩 중에서 상당히 주목할 부분이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일종의 액션 플랜을 하나의 를 밝힌 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통합에 대한 의지가 과연 진짜 진심일까라는 지금 의구심도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뭐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냐면 오늘 지금 황교안 대표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이자 자유민주 세력의 뿌리이기 때문에 앞장서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말 그대로 통합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의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자유민주 세력의 뿌리가 한국당이라고 하면 나머지 세력들은 가면 격가집니까? 이렇게 해석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통합을 위해서 자유한국당의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지가 좀 더 상당히 상대적으로 박약해 보인다. 그리고 또 통합의 추진의 대상으로 거론하는 당들이 예를 들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현주, 이정현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 그리고 또 소상공인들이 추진하는 신당을 이야기하면서 예. 이 지금 정작 어제 새로운 기치를 올린 새보수당을 아예 빼놨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난 신년 인터뷰에서 나왔던 뭐 유아무개가 하는 뭐 정당이라는 식의 그러한 정치적인 앙금이 새보수당이 남아있는 앙금이 지금 반영된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에 한 이 정파인 새보수당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라고 한다면 과연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좀 아쉽다라는 지적을 살 수밖에 없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뭐 황 대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 황 대표의 험지 출마론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네. 뭐 지금 이낙연 총리와 뭐 종로에서 붙는 게 아니냐 해서 여론조사까지 지금 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또 뭐 일부에서는 각각의 어떤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는 상황에서 중도 표심을 누가 가져갈까 이낙연 총리와 붙으면 아무래도 이낙연 총리가 유리하지 않겠냐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뭐 일부에서는 결국에 이런 이미 이낙연 총리가 종로 출마를 거의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황교안 총리가 뒤늦게 거길 가면 이건 이낙연 총리 띄워주기만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에요. 일단 뭐 기존 제압적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낙연 총리가 선수를 친 부분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종로는 지금 정세균 의원이 아주 탄탄하게 지역구를 관리를 해놨기 때문에 예. 뭐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히 종로라는 상징성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뭐 험지 출마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종로에서 빅매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현재 상황 속에서의 여론조사는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도 보면은 뭐 대선 후보 지지도 보면은 이낙연 지금 총리가 가장 높게 나오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황교안 총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선거가 이제 100일 남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선거 과정을 아주 굉장히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일주일 열흘만 해도 민심은 변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아주 유동적인 것을 갖고 있는 아주 굉장히 역동적인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분명에도 불구하고 종로에서 빅매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모든 관심은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고 대선 전투전 같은 성격이 들기 때문에요. 다만 거기서 승리한 사람이 꼭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없지만 일단은 뭐 기선을 잡는다는 면에서 보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러면 험진보다 더 큰 험지도 나가겠다고 하는데 찾아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 몇 않습니까? 군데 예상하십니까? 뭐 어느 정도로? 뭐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험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오랜 기간 동안에 뭐 강북 지역을 찾아보면은 또 많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뭐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최고 험지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종로다라는 것에 대한 이론의 여지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종로에서 빅매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크고요. 이제는 비례대표로 갈 수가 없게끔 됐어요. 예. 그러니까 테러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지난 1985년도 2월 12일 날 당시 총선 네. 신한민주당이 돌풍을 일으켰었는데요. 그때는 두 사람을 뽑았습니다. 종로하고 중구를 같이 했는데 그때는 이종찬, 정대초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거물이 예.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때 신한민주당이라고 하는 야당이요. 이민우 총재를 김영삼 총재가 아주 굉장히 압박을 해서 나가서 돌풍을 일으켰거든요. 예. 그때 합동유세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금기어가 있습니다. 전두환은 독재자다.
라는 말을 이민우 당시 후보가 종로 합동뉴스에서 얘기를 하면서 아주 돌풍을 일으켰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종로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빅매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2020년 총선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두 사람의 경쟁 구도이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는 좀 평가절하하는 분위기입니다. SNS에 뭐 입당 1년도 안 된 사람이 험지 출마 선언하는 건 당연하다, 큰 희생 아니다 이런 말을 좀 남기기도 했죠. 지금 뭐 지난 그러니까 금요일 날 장애투쟁에서 한교안 대표가 험지 출마론을 이야기하면서 이 자신뿐만 아니라 당내 중진들도 다 같이 사적생의 각오로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아마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그것은 좀 순서가 좀 뒤바뀐 이야기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본인 입장에서 줄곧 이야기한 부분이 보수 대통합을 위한 비상대책위 체제부터 먼저 갖춰라. 예. 한교안 당대표가 당대표의 권한을 내려놓고 일종의 그러니까 정치적 지분을 다 내려놓고 통합을 앞장서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것이 자신의 그 험지 출마를 빌미로 해서 다른 중진들까지 험지로 데리고 가겠다는 것은 잘못된 그러니까 지금 시도라고 아마 판단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렇게 지금 한교안 대표가 당내 중진들의 험지 출마를 이야기하는 부분은 결국은 지금 당내 중진들의 인적 그러니까 쇄신, 물갈이를 위해서 일종의 하는 정치적인 포석 내지는 꼼수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적 노림수에 나는 휘말리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아마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지금 그걸 그러니까 한교안 대표의 험지 출마론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거부하는 것은 본인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21대 국회에는 나는 반드시 등원하겠다. 예.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2022년 대선에 나가겠다는 강력한 정치적인 의사를 표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에 이제 검찰이 페트 수사와 관련해서 뭐 여야 의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긴 것 관련해서 이번 총선에 이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네. 뭐 과거 뭐 한국당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말도 있었고 가산점 논란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또 황교안 대표도 오늘 아침에 이제 필요한 지원은 다 하겠다 이런 말을 했고 부당한 공천 불이익은 절대 없을 거다 이야기를 했는데 두 분의 말 함께 들어보시죠. 잘못된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저항을 앞장서서 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어떤 기여도는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당연히 수사 대상인 분들은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 가산점이 있을 것이다. 독재 악법 저지라고 하는 역사적 책무 앞에 망설이지 않고 필사적으로 저항한 용감한 의인들입니다. 이제 이분들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부당한 공천 불이익 절대 없을 것입니다. 네, 뭐 또 이런 가운데 이 자유한국당 의원 2명에게는 이 검찰이 뭐 출마할 수 없는 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을 했다. 뭐 이런 언론 보도도 또 나온 상황인데 뭐 이들을 향해서 황 대표는 독재 저항한 용감한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무래도 한국당은 이런 좀 논조를 쭉 이어갈 것으로 보이죠. 고민이 깊겠죠. 왜냐하면 이제 공천을 패스트트랙에서 기소된 의원들이 공천을 받아서 총선에서 당선이 되더라도 예. 만약에 500만 원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은 결국은 의원직을 내놓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선거에서 어차피 저 사람은 당선돼도 물러날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을 아마 상대 후보가 열심히 홍보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려움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예. 또 그렇다고 해서 저런 분들을 공천을 안 준다고 한다면 누가 당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느냐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분명한 것은 이제 공천을 줄 거라고 좀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한국 정치 특히 총선을 앞두고 3개월 남겨놓고 이게 무더기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전례가 없고 이례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것도 법원의 판결도 이번에도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판례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결정이 내릴지도 굉장히 관심을 끄는데 지금 약식 기소된 예. 2명에 한해서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단 말이에요. 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뭐 당선돼도 다시 뭐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장 이 부분이 중요하게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는 분명한 예.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열세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한국당이 공천도 하고 또 나가서 선거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런 부분 특히 법원이 과연 어떠한 판결을 내릴 것이냐에도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좀 봅니다. 네. 다만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뭐 이게 공정한 경쟁이냐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앞으로는 국회 법을 준수시켜야 된다라는 면에서 봤을 때 반드시 어떻든 형태든 간에 새로운 룰을 만들어야 되고 관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이 전부 다 정치의 사법화로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정치로 풀지 못하고 전부 다 이 법원으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정치의 실종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좀 다음 21대 국회에서는요. 이러한 패스트 트랙과 관련돼서도 패스트 트랙에 올릴 수 있는 법안에 대한 것도 좀 나름대로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어떤 법안과 관련된 거는 패스트 트랙의 대상이 아니라든지 이렇게 좀 정교하게 법에 대한 나름대로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어쨌든 이제 패스트트랙 수사 물망에 오른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루하루가 사실 급한 상황일 것 같아요. 근데 황교안 대표의 말 아까 좀 들어보셨지만 필요한 지원을 모두 다 하겠다. 부당한 공천 불이익은 절대 없을 것이다라는 언급과 관련해서요. 현실적으로 황교안 대표가 한국당에 할 수 있는 대안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일단 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아마 공천 룰과 관련해서 아마 이야기가 나올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일종의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이야기는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아마 하향식 방식으로 아마 하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나름대로 그러니까 좀 정치적인 이익을 주겠다는 이야기는 결국 하면 이 공천 이 과정에서의 가산점 정도를 주겠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천관리위원회가 앞으로 제시할 공정 경선의 그 원칙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이냐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이 지금 많이 기소된 의원들 중의 상당수가 당내 그 중진 다선 의원들이거든요. 이분들이 그러면 손쉽게 공천을 받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내 소위 말하는 물갈이 인적 쇄신은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하는 젊은 신진 기회들이 과연 이 당에 들어올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대통합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공천 가산점을 어떤 식으로 보호하겠다고 한다면 지금 통합을 하려는 다른 상대 입장에서 저 사람들은 승리기야? 저 사람들은 그럼 손을 못 대는 거야?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 상대 파트너 입장에서 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것이 결코 간단치 않다 하는 문제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겁니다. 예. 자, 뭐 이런 가운데 또 세보수당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어제 창당을 했잖아요. 유승민 의원이 어제 창당 대회에서 뭐 지금은 8석으로 시작을 하지만 80석까지 뭐 총선에서 만들어내겠다 이런 포부와 희망사항을 밝히기도 했는데 뭐 이게 가능할 것이다,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뭐 어느 정당이든 간에 총선을 통해서 많은 의석을 얻고 싶어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자유한국당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총선은 결국 민심의 심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새보수당은 두 가지를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본인들이 실은 개혁 보수를 할 수 있는 적통 세력이다. 한국당은 이제 낡은 보수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새로운 보수, 특히 젊은 보수를 표방해서 보수를 대체하는 세력으로 등장하겠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특히 이제 새롭다라는 것이 의미가 뭐냐면 그동안에 있었던 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서 새로운 정당의 뭐 체제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정당의 운영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당대표도 한 사람으로 하지 않고 공동대표 체제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달씩 돌아가면서 하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나름대로 새로운 정당 운영 방식에 대한 부분이라고 좀 보는데요. 실은 보수가 분열된 상황 속에서 선거를 치를 경우에 지금 바른미래당을 떠나서 지금 새보수당이 추구하는 80석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의 한계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절대로 자유한국당과는 통합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단독으로 해서 지금 8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 80석까지 만약에 바뀐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여튼 뭐 열심히 해서 뭐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라는 그 포부와 희망을 뭐 표방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좋은 정책 경쟁을 통해서 혁신 경쟁을 통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예. 지금 이 통합이냐 아니면 독자 노선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와 관련한 이 하태경 대표의 말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한국당이 저희들 보고 반성문 쓰고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게 기존의 입장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2당 해라. 지난주에도 제2당 받겠다 그랬잖아요. 예. 아니 그래가 이길 수 있냔 말입니다. 제 하태경이 죽어서 네. 하태경이 바보 돼서 보수가 살 수 있으면 제가 바보 되죠. 예. 근데 저는 다 같이 바보 되는 기자고 봅니다. 개혁을 가장 앞장서서 외쳤던 사람이 바보 되면 개혁 정신이 실종이 되고, 그래서 저는 보수가 살려면 한국당 일단 문 닫아야 된다. 황교안 대표가 예. 새로운 보수당과의 통합 의지가 정말로 진정성 있게 있다고 보세요? 뭐 지금까지 보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에 이 새보수당이 상당하기 전에 보면 항상 네. 통합의 3원칙을 그렇죠. 유승민계가 얘기를 네. 했었는데 어떻게 이번 이 워딩을 보면 오히려 전보다 좀 더 후퇴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지금 통합이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워딩인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지금 새보수당 입장에서는 통합의 원칙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유승민 당시 의원이 제기했던 세 가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 보수를 하자, 새 집을 짓자. 그 원칙에 대해서는 조금도 물러설 기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자신들이 지금 새로운 보수라는 기치를 들고 지금 새로운 당을 창당한 마당에 지금 방점 자체를 먼저 통합을 찍기보다는 일단 자신들의 독자적인 행보를 통해서 새로운 개혁 보수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난 뒤에 이를 토대로 해서 이 통합의 주도권을 쥐고 자유한국당과 일종의 그러니까 지금 제3지대에서 통합을 이끌어내겠다는 그러한 전략적 판단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지금 그러니까 한국당과의 통합에 나서기보다는 일단은 자강에 먼저 그러니까 신경을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문제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그러니까 지금 개혁 보수의 그 행보 자체도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이 바른미래당이라는 정당을 만들 때 바른정당이라는 이 개혁 보수의 기치를 들고 중도화의 그러니까 외연 확장을 위해서 정책 실험을 했지만 결국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외연을 그러니까 중도라는 이 지금 이 영역을 잠시 포기하고 다시 개혁 쪽으로 보수 쪽으로 넘어왔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정치적 실험을 그러니까 상당히 실패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치적 데미지를 극복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중도 진영에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다시 복귀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보수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정치적 의지와 욕구는 충만하지만 정치적 환경과 현실은 결국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예, 지금 최 교수님이 언급하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말씀 나와서요. 좀 이 말씀 짚어보겠습니다. 한 신문과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야권 통합이 아니라 혁신이 우선이라는 말을 좀 하기도 했거든요. 안철수 전 대표가 귀국을 하면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안철수 지금 전 의원은 표방하는 게 분명해요. 예. 왜냐하면 저 유승민 의원이 새 보수당을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새 보수당이든 자유한국당은 이제 보수를 대표하는 세력이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진보 세력을 대변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중도층을 대변하는 세력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 2010년도에 새정치연합이라는 걸 창당하려고 할 때에 내세웠었던 게 중도개혁정당이었었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국민의당을 만들 때도 제3정당을 표방하면서 내세웠었던 게 결국은 중도를 표방을 했기 때문에 예. 자연스럽게 지금 진보도 싫고 보수도 싫다, 여도 싫고 야도 싫다, 이러한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세력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보수당은 바른정당 시즌2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안철수 전 의원이 다시 돌아온다고 한다면 이거는 국민의당 시즌2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 두 분이 전부 다 정당을 만들어 봤고, 그리고 2017년 대선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안철수 전 의원이 표방하는 거는 중도 개혁 정당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짚어볼 문제가 많았는데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 교수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갱년기로 고생한 지 몇 년 만에 꿀잠 잤어요. 저 얼굴 안 빨갛죠?
딸이 엄마가 짜증 안 내서 좋대요. 써본 사람은 다 알아요. 믿을 수 있는 갱년기 치료제 판매 1위 페라민 Q. 땡큐. 페라민 큐. 오늘의 나를 잊게 한 건 사랑하는 아내의 해장국 그리고 K쿨. 한과 액상을 한 번에 원샷. K쿨. 숙취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재미 몇이야? 라이언킹. 당신의 열정과 기록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나는 당신의 등 뒤에서 묵묵히 응원하겠습니다. 나는 3H 스마트 지압 침대 킹입니다.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 신용정보. 네, 오늘은 1년 중 가장 춥다는 절기 소환이지만 추위 대신 겨울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비는 모레까지 길게 이어지겠고 또 겨울비답지 않게 양도 많고 산간에는 폭설도 쏟아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봅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서울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우산 쓰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 서울에도 지금 비가 내리는 상황이죠? 네, 오늘은 절기 소환이지만 추위 대신에 전국 곳곳에 겨울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오전 중에는 진눈깨비가 날렸지만 지금은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번 비는 겨울비치고 양도 제법 많은 데다가 모레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또 바람도 무척 강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을 살펴보겠는데요. 강원 영동과 제주 산간에는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고요. 또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최고 30cm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또 강원 내륙과 경북 북부, 경기 북부 내륙 쪽으로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5도, 광주가 10도, 부산 11도로 예년보다 3도에서 4도가량이 높겠습니다. 이번 비와 눈은 모레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내륙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큰 추위도 없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교통 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한국 영화 최초로 골든글로브 트로피를 품에 안았습니다.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죠. 지난해 5월 칸 영화제에서 이 최고 작품에 주는 황금 종려상을 받은 뒤 또 한 번 우리 영화사에 아주 큰 획을 그은 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짚어봅니다. 강유정 영화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기생충이 이번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일단 수상의 의미부터 좀 짚어볼까요? 지금껏 아카데미를 비롯해서 미국 내에 있는 영화상에 한 번도 노미네이트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일단 주요 부문까지 포함해서 노미네이트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한국 영화사가 100년 만에 우뚝 솟은 어떤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게다가 이제 외국어 영화상이라는 게 생각보다 이 헐리우드라던가 혹은 이 골든글로브 내지는 아카데미가 굉장히 배타적이고 보수적인 영화제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어 영화제, 외국어 영화상 같은 외국어 영화에도 주어지지만 특히 아시아권 영화에 주어지는 경우는 잘은 없기 때문에 네. 굉장히 아주 기념비적인 어떤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시청자분들이 또 아카데미는 좀 아는 분들도 많으신데 골든글로브 이 시상식 골든글로브 상이 어떤 상인지를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얼마나 권위 있는 상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이 골든글로브 할 때 글로브가 이제 네. 지구 할 때 그 글로브입니다. 그래서 네. 상이 이렇게 지구본 모양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야구상하고도 많이 헷갈리시는데 네. 한국어로는 비슷하게 표현되지만 사실은 영어로는 다른 거죠. 그리고 외신 기자들이 약 100명 정도 되는 외신 기자들이 약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들이 이제 영화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또 특이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드라마와 영화에 대한 수상이 두 부분 주어지고요. 그러니까 골든글로브 영화뿐만 아니라 드라마에 대한 드라마상이니까. 시상도 예. 있고 그리고 코미디 장르와 드라마 장르가 좀 나뉘어가지고 극영화와 또 어떤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전문적인 어떤 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아카데미 회원이 되어야만 투표권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이를테면 1등부터 10등까지 점수를 매겨서 이렇게 작품상이나 감독상 같은 경우 수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과 달리 굉장히 좀 구체적이고 좁은 범위 안에서 상을 주는 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지난해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았을 때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한국 영화가 이렇게 외국에서 인정을 받았구나. 이번에도 첫 기록을 세운 셈입니다. 기생충이 어떤 점이 좀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분석하십니까? 사실 이번에 같이 감독상에 오른 토드 필리스 감독의 조커 같은 경우도 어떤 빈부격차 문제가 아니라 양극화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예. 단순히 부자와 가난한 자, 그러니까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어떤 오래된 문제가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글로벌라이제이션 된 그런 어떤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의 양극화 문제를 감각적으로 다뤄냈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많은 평가들도 있지만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선악의 대립이 아닙니다. 누구는 선하고 누구는 악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매우 한국적인 가령 반지하방 같은 건 매우 한국에만 있는 예. 어떤 주거 형태인데 매우 한국적인 문제가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다는 보편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서도 많은 미국 관객들이 굉장히 환호를 했고 그리고 이 평가를 하신 외신기자협회에서도 그 부분에서 높이 산 것으로 여겨집니다. 뭐 그동안 이 봉준호 감독이 뭐 화제가 된 건 이번뿐만은 아닌데, 그러니까 해외 평단에서 뭐 살인의 추억도 그렇고 괴물, 뭐 설국열차 뭐 이렇게 여러 영화를 통해서 해외에서 작품성을 인정을 받았는데, 특히 이번 기생충이 뭐 기존이 봉준호 장르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좀 다른 그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 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아마 이 영화 보셨던 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중간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 서로 함구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영화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놀라운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영화 공학 내지는 영화 기법으로 봤을 때 이야기와 메시지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만듦새 자체도 굉장히 놀랍고 굉장히 중요한 건 흥미롭다는 겁니다.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내용이 아주 훌륭한 영화, 예술 영화인데 지루하거나 재미없는 게 아니라 점점 빨려 들어가서 범죄극을 보듯이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게 되는 게 바로 봉준호 감독만의 특유한 힘이고요. 그래서 장르적 특징을 잘 살리는 예술 영화 감독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봉준호 장르다라는 어떤 별칭을 갖게 된 어떤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이 작품이 그런 부분을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지극히 한국적인 상황에서 보편성을 좀 이끌어냈다는 게 정말 특출난 재주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박경렬 앵커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장르가 봉준호,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봉준호 장르라는 게 어떤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이를테면 범죄극이면 범죄극, 살인의 추억 같은 거요. 네. 뭐 괴물처럼 아니면은 뭔가 그 크리처물이라고 해서 괴물이 나오는 영화들 되게 우리가 뭐 고질라라던가 킹콩이라던가 많이 봤지만 달라요. 한강을 배경으로 한 우리만의 괴물이라는 영화였고요. 살인의 추억도 연쇄살인범이 나오는 수많은 영화들이 미국에도 많지만 그것과 다른 한국만의 특성이 있거든요. 굉장히 한국 영화를 사실은 세계 영화 시장에서는 로컬 무비, 지방 영화라고들 많이 부릅니다만 그 와중에서 어떤 보편적인 언어로서의 장르를 깔고 가면서 한국만의 특수성, 그런데 그게 오히려 매우 한국적인 문제인데 세계와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문제로 보편적인 문제를 가져가는 게 봉준호 영화만의 특징이고요. 말하자면 기본적인 기성복처럼 만드는데 이 옷이 매우 예술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듯합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외국어 영화상 받았다고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와 함께 이제 각본상이나 감독상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외국어 영화상은 외국어 영화를 대상으로 주는 거고 정말 각본이나 감독상은 전 세계에 있는 감독 중에 한 명 뭐 이렇게 주는 거니까 받으면 정말 더 대단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쉽게 수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뭐 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 미국 영화제 배타성이라고 한다면 왜 작품상 후보에 안 올랐느냐? 영어로 된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작품상 후보에 못 올랐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봉준호 감독이 자막이라는 장애물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막 영화라는 표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보지 않는 비영어권 문화 의 작품들은 모두 자막 영화라고 불리지 그 영화가 프랑스 영화, 이탈리아 영화, 독일 영화라고 불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서 상을 수상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지금 각본상을 탄 퀸틴 타란티노의 감독의 작품이라던가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이라는 미국에 대한 영화죠. 그리고 샘 맨데스가 감독상을 받는데 1917이라는 작품으로 아주 대하 역사 드라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점에서는 큰 영화 내지는 미국 중심의 영어권 영화에 역시나 아무래도 좀 더 호의를 표하는 그런 어떤 기존의 관습이 여기에도 좀 적용되지 않았나 싶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로마라는 영화가 그러니까 스페인어로 상을 받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라 오히려 좀 화제가 됐던 경우죠. 그렇군요.
지금 사실 기생충의 골든글로브 수상을 좀 기대를 했었던 게 지난해 뭐 미국, 캐나다 비평가협회에서도 상을 싹쓸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어느 정도로 기생충이 좀 돌풍을 일으켰는지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카데미 영화상 후보가 되려면 미국에서 3회차 이상 상영을 해야 하는데요. 예. 어느 정도냐면 그냥 하루에 3번을 몰아서 해도 수상작이 될 정도. 무슨 말이냐? 미국에서 상영을 하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꽤 흥행 성적도 올렸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뭐 여러 사진에서 봤다시피 미국의 유명한 배우들이 봉준호 감독이나 송강호에게 굉장히 이 영화에 대한 호의를 표현할 정도로 굉장한 반향을 일으킨 작품이고 예. 그리고 봉준호 감독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화제가 될 정도로 이 영화에 대한 아주 호응은 뜨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점이라면 각본상이 더 아쉽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예. 아마 영어로 애당초 만들어져서 영어로 전달이 됐다면 우리가 느끼는 그런 아이러니라던가 약간의 대조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잘 전달이 되었을 텐데 그 부분이 저는 감독상 이상으로 상당히 아까운 그리고 이 자막이라는 어떤 벽이라는 게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서 예. 좀 절감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하죠. 네, 아무래도 이 언어라는 이 장벽이 또 쉽지는 않을 테니까요. 이제는 그 아카데미 시상식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그러니까 예비 후보 2개 부문에 지금 올라가 있는 거죠. 지금 주제가상하고요. 네. 좀 의외였지만 그리고 외국어 영화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마 골든글로브는 아카데미의 전초전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외국어 영화상은 좀 받지 않을까라는 확률이 좀 높아졌고요. 예. 하지만 이제 다른 이제 1월 말에 이제 다른 후보작들은 선정이 됩니다만 중요한 건 이 작품 후보에 노미네이트가 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효과를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이 미국 시장 내에서 봉준호 감독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넓어질 것이고요.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수상 여부도 중요하지만 노미네이트도 한번 주목해서 보고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가치가 있다라는 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궁금한 게 예비 후보 2개 부문에 올라 있다는 게 그러니까 예비 후보를 미리 선정하지 않는 것도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맞습니다. 작품상이나 이런 데서 빠진 게 아니라 아직까지 그거는 예비 후보 말고 그냥 후보만 맞습니다. 이제 네, 주요 좀 설명해 부문은 주신다면. 이렇게 아카데미 회원들이 이를테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위를 정해서 1등부터 이렇게 순위를 정한 다음에 그렇게 약간의 격차를 둬서 이제 이를테면 설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총 이제 추리고 그래서 1월 말에 그 협회에서 이제 주요 부문에 대한 노미네이트가 완성되었다고 공식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 1월 말 정도가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빠진 게 아니라 아직은 발표를 안 했다라고 말하는 게 그럼 옳습니다. 그때는 몇 개 작품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 건가요? 주요 부문마다 이제 5개씩 다섯 개, 똑같이 이제 후보작들에 올라가는 거는 같은 수준입니다. 네. 다른 부문도 좀 욕심이 나는데 뭐 감독상, 작품상 이런 부문에도 후보에 오를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저는 아마 지금 감독상은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요. 예. 그리고 한편으로는 작품상까지도 저는 한번 노려보기도 합니다. 어떤 점에서는 네,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이제 미국에서 영화를 상영하기만 된다라는 그 조건에는 부합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좀 기대를 해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로바라는 영화가 이제 골든글로브에서 감독상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카데미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거든요. 예. 네, 이번에 또 그렇게 꼭 가진 않습니다만 쟁쟁한 영화들 사이에서 저는 그래도 좀 주요 부문에서 상을 수상하지 않을까라고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그 처음에 이 영화가 미국에서 이제 개봉을 했을 때 미국 배급사에서 이 송강호 씨에 대해서 나무 조연상 또 후보로 약간 밀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분량 전체가 그렇게까지 많이 되진 않으니까 나무 조연상 후보로 이제 밀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뭐 전망을 하십니까? 후보 오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정말로 좀 이렇게 두고 봐야 될 일이긴 하고요. 예. 사실은 기생충이라는 영화 작품 자체가 주조연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죠. 어려운 예. 부분이 있지만 예. 그래서 아마 주연이 아니라 이제 조연 부문에서 이제 노미네이트가 될 수 있다라고까지 알려. 저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노미네이트가 된다면 정말 반가운 소식이긴 할 거고요. 예. 아마 이제 이 말 자체가 송강호 배우가 미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굉장히 넓은 길과 인지도를 쌓았다라는 뉴스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 말씀드리면서 궁금했던 게 아까 주제가상 예비 후보에 올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제가상이 조금 의외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이 영화가 개봉하던 당시에도 봉준호 감독이 직접 작사한 소주 한 잔이라는 노래고 마지막까지 노래 가사를 들어본다면 영화에서 전달하고 싶어진 메시지가 잘 전달될 겁니다라고 감독 본인이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제 바로 그 부분에서 여러 쟁쟁한 지금 후보작들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 어떤 점에서 이 영화의 가장 메시지가 잘 함축되어 있는 곡뿐만 아니라 가사의 부분에서도 좀 노미네이트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이거 리포트를 좀 하면서 좀 알아보니까 이 외국어 영화상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그 뭐
그 절반 이상이 이제 외국어로 만들어진 이제 그 영화면 모두 이제 대상이 되는데 일본 영화 같은 경우는 좀 이전에 수상을 한 적도 있고 뭐 한데 한국 영화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수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카데미의 문을 두드린 적이 거의 없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 이 영화 시장이 작은 시장은 아닌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좀 외면을 받았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많은 부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고요. 한편으로는 한국 영화 근데 반대로 얘기해서 이제 베니스 영화제라던가 베를린 영화제라던가 정말 국제 영화제에서 많은 수상을 했었습니다. 많은 수상을 했었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한국은 내부 시장이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감독들이 한편으로는 한국 영화가 1000만 영화가 5편이나 나오는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굳이 국제적인 것들을 염두에 둔다기보다 오히려 내부에 충실했을 때 그것에 대한 여파로 되려 이제 외국 영화제까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 영화제를 노리고 만든 영화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한국 영화 내부 시장이 튼튼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발리우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있고, 근데 거긴 또 외국어 영화상이라든가 국제 영화제 수상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꼭 이 3대 국제 영화제와 아카데미 수상은 완전히 별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 감독들이 예술성이라든가 어떤 점에서의 어떤 전위적인 어떤 성과들을 많이 거뒀지만 미국 영화의 어떤 높은 배타적인 그런 벽은 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제와 이 미국 영화상은 시상식 다른 개념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골든글로브 시상식이 사실 아카데미의 전초전으로 불린다라는 뉴스를 좀 많이 접했습니다. 너무 초보적인 질문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아무래도 약간 의도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 영화 시상식을 지금 하는 이유도 아카데미는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권위적이고 좀 보수적인 영화제로 알려져 있죠. 그것에 영향받지 않고 어떤 외신 기자들만의 시선으로 영화에 대한 어떤 상을 주겠다라는 의미가 있었던 거고요. 하지만 여기서 평가받은 작품들이 확률적으로 그리고 인과관계상으로 계속해서 같은 주요 부문에서 수상되고 있는 것들이 역사적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특별한 인과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미리 점을 쳐보게 되는 일종의 학습 효과였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겁니다. 아카데미에서 이한 감독이 와우장룡으로 주요 부문에 수상을 한 다음에 이한 감독은 더 이상 중국의 감독이 아니라 국제적인 감독이 됐고 할리우드에서 대형 영화를 상업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감독이 된 거죠. 만약에 아카데미 주요 부분에 수상을 하게 된다면 봉준호 감독 역시도 이제는 한국 감독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세계적인 상업 영화를 만드는 감독으로 조금은 위치가 변동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달 2월 9일입니다. 이 아카데미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는 상황인데 주목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지금까지 강유정 영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뉴스 앤 이슈 마칩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